저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후 기억을 잃었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이 집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일주일 뒤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딸이 제 등을 미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척하며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냄새였습니다. 코가 아닌 뇌로 직접 스며들어 머릿속의 모든 잡념을 소독해버리는 듯한 날카롭고 싸한 병원의 소독약 냄새.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사라진 잡념이란 바로 제 인생 전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눈부시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고, 머릿속도 그 천장처럼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백이 아닌 팽팽하게 당겨진 현처럼 쨍하게 울리는 공허함이었습니다. 제게 이름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이름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흙탕물 속의 미꾸라지처럼 소나기에서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과거가 있었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저 가구는 모두 빼내고 바닥에 먼지 자국만 남은 텅 빈 방처럼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잡고 있었는데 그 손길은 끈질기다 못해 거의 강압적이었습니다. 얼굴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지만 눈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초조한 기다림 같은 것. 엄마, 정신이 드세요? 다행이다. 그 목소리는 이 하얀 정적 속에서는 너무나도 큰 소리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래요. 그냥 뇌진탕 증세가 좀 심한 거라고. 저 알아보시겠어요? 엄마 딸 지연이에요. 지연이. 딸? 그 단어가 제 안에서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희미한 메아리로 울렸습니다.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뒤통수와 등에 전해지는 둔한 통증에 다시 베개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베개에서는 락스와 낯선 잠의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일이었니? 제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약해서 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지연이는 즉시 부산을 떨며 이미 완벽하게 덮여있는 이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움직임은 과시적인 걱정으로 가득 찬 날카로운 몸짓이었습니다. 어지러우셨대요, 엄마. 계단 꼭대기에서 계시다가 그냥 굴러 떨어지셨어요. 전 부엌에 있다가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는데 엄마가 이미 아래에 쓰러져 계셨어요. 너무 놀라서 바로 119에 신고했죠. 엄마는 정말 몸을 너무 안 아끼세요. 그녀는 마치 외운 대사를 읊듯 매끄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계단, 추락, 현기증. 그 단어들은 제게 아무런 이미지를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그저 단어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낯선 성인 여자를 바라보며 그녀의 얼굴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꽉 묶어 올린 검은 머리, 얇고 굳게 담은 입술. 오직 눈만이 제 남편 민준 씨를 닮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 그 이름이 따뜻한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차가운 공허함만 남기고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렇다면 민준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제게 소중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의 나날은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연이는 거의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집에서 끓여온 사골곰탕을 가져왔는데 그 냄새가 너무 진해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제게 신문을 읽어주고 직장 일과 친구들에 대해 제잘거렸습니다. 그녀의 보살핌은 여름날의 모직 담요처럼 빽빽하고 숨막혔습니다. 마치 제가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낼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저를 공허함과 단둘이 남겨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쯤 지났을 때 그녀는 집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침대 끝에 걸터 앉아 오렌지를 까고 있었고 시트러스 향이 병원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엄마, 기억나세요? 이 집은 제게 주실 거라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녀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병실 안의 공기가 긴장으로 팽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서류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회복하시는 동안 편하시게요. 나중에 번거로운 일 없도록요.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 집, 무슨 번거로운 일? 제 머릿속은 보이지도 않는 조각들로 자신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번거로움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 지연아.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고 그 한숨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짜증이 가득 담겨 있어 저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물론이죠, 엄마. 의사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어요. 괜찮아요. 곧 기억나실 거예요. 엄마는 항상 이 집이 가진 전부이고 그래서 저한테 물려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그건 엄마의 결정이었어요. 전 그냥 모든 걸 제대로 처리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엄마 마음 편하시라고요. 그녀의 말은 타당하게 들렸습니다.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알지 못하는 목적지로 향하는 기차에 억지로 떠밀려 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것이 중요하며 단순한 벽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지연이는 택시를 불러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차가 오래된 은행나무가 늘어선 우리의 조용한 동네 골목으로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쟁이 덩굴로 뒤덮인 짙은 벽돌색의 2층 집 앞에 멈춰 섰을 때 저는 바늘에 찔린 듯 날카롭고 고통스러운 인식의 순간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곳에 살았던 것입니다. 집 안에서는 오래된 책과 말린 약초, 그리고 사과 냄새가 났습니다. 내 집, 내 삶의 냄새였습니다. 지연이는 마치 제가 도자기 인형이라도 되는 양 제 팔짱을 끼고 이끌었습니다. 보세요. 모든 게 제자리에 있죠? 이제 제가 차 한 잔 타드릴 테니 누워서 푹 쉬세요. 엄마는 안정이 필요해요.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손끝으로 조각된 자개장을 만졌습니다. 액자 속 사진. 다정한 눈과 익숙한 미소를 지닌 젊은 남자. 민준 씨. 그리고 그 옆에는 젊고 행복한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 무릎 위에는 커다란 리본을 단 작은 여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저는 이곳에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전기를 읽는 것처럼 외부에서 온 지식이었습니다. 지연이는 저를 거실 안락의자에 앉히고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녀의 보살핌은 계속해서 저를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속삭였고 제가 잠들었는지 확인하러 계속 방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제 집의 주인이 아니라 죄수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지연이가 마트에 간 사이 저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정적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의 삐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찬 짙은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침실, 민준 씨의 서재,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희미하게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관 홀로 나와 그것을 보았습니다. 계단, 그것은 마치 집의 나무 척추처럼 구부러지며 2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오랫동안 골랐던 광택나는 참나무 계단, 그가 직접 니스치를 했던 조각된 난간 동자. 그 계단은 늘 우리의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침묵하는 어두운 위협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단 바로 아래로 다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위에는 창문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이 비추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 바라보았고 제 안에서는 차갑고 끈적끈적한 공포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돌아왔습니다. 시냇물처럼 단편적인 이미지들처럼이 아니라 마치 제 머릿속에 댐이 무너진 것처럼 단 하나의 압도적이고 귀가 먹먹해지는 흐름으로 말입니다. 날카롭고 화가 난 목소리들, 제 목소리와 그녀의 목소리. 그녀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의 미심쩍은 사업에 쓸 거라며 큰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가 죽은 후 우리 모녀에게 이 집, 이 안식처를 마련해주기 위해 평생을 아끼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것을 허공에 날려버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그것은 분노로 검게 일그러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얼굴이 아니라 낯설고 아기에 찬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 인생을 망쳐. 이 집을 무슨 보물단지처럼 깔고 앉아있잖아. 이건 내 것이어야 해. 약속했잖아. 저는 위층 계단참에 서서 제 방으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날카롭고 강한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밀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증오와 조급함이 하나의 짧고 잔인한 움직임에 집중된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타인의 힘이 발밑에 지지대를 걷어차는 그 느낌을 기억합니다. 세상이 뒤집히는 짧은 비행의 순간, 폐에서 터져나온 공기, 그리고 딱 하는 소리, 고통, 어둠. 저는 계단 아래에 서서 바로 그 장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기억은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등골을 타고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그 밀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귓가에서는 그녀의 비명이 울렸습니다. 현기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 친딸이 저를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몸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솟아오른 공포는 뜨거운 것이 아니라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것은 저를 불태우지 않고 얼려버렸고 핏줄 속의 피를 느리고 끈적끈적한 얼음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저주받은 계단 아래 놓인 조각상처럼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귀가 먹먹한 정적 속에서 저는 오직 두 가지 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귓가에서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와 위층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낡은 마룻바닥의 희미한 삐걱거림. 저는 방금 전까지 의지했던 광택, 나는 난간 표면을 보았지만 이제 그것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의 손길이 닿은 작품이 아니라 차갑고 말없는 무기였습니다. 제가 안식처이자 요새라고 여겼던 이 집은 범죄 현장이었고 범인은 곧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절대적이고 명징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기억은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숨겨야 할 선고였다. 지연이가 내가 기억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녀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에는 계단에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일을 끝까지 마무리할 것이다. 나의 기억 상실, 나의 거짓된 연약함이 나에게 남은 유일한 방패이자 유일한 무기였다. 의식 깊은 곳, 딸에 대한 사랑이 살았던 그 구석에서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잘린 현처럼 툭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쩔 줄 모르는 환자도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포식자를 더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 죽은 척 웅크리고 있는 관찰자이자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현관문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저를 경직 상태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여기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녀가 계단 옆에 있는 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솜처럼 무거운 다리를 간신히 이끌고 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등에서 통증이 느껴졌지만 이제 그 고통은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다치자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락의자의 몸을 깊숙이 묶고 지연이가 방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담요를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는 양손에 식료품이 든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하는 딸의 가면이 씌어 있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요구르트랑 영양죽 사왔어요. 기운 차리시려면 잘 드셔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제게 그냥 크거나 거슬리는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안에서 가식을 들었습니다. 걱정의 모든 음절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연기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저도 무대 위에 있으며 제 역할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맙다, 딸아. 제 목소리는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저는 피곤한 첫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네. 날씨가 변하려나 봐. 그녀는 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다가와 손등으로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손길이 저를 안심시켰을 겁니다. 지금은 억지로 억눌러야 하는 깊은 혐오감의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내 등을 밀었던 바로 그 손의 감촉이었습니다. 열은 없네요. 그냥 피곤하신가 봐요. 제가 페퍼민트 차 한 잔 타드릴 테니 일찍 주무세요. 저는 반쯤 감은 눈꺼풀 사이로 그녀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식료품을 정리하고 부엌에서 컵을 달그락거리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선반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머그컵을 찾지 못하자 살짝 미간을 찌푸리는 모습, 찰나의 짜증으로 입술이 비틀리는 모습. 저는 집안일을 하는 딸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저를 죽이려 할 만큼 간절히 죽음을 바랐고 이제 제 병상에서 간병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내심이고 얼마나 대단한 자제력인가. 그녀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페퍼민트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작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지연아, 기억상실증 환자에게 어울리게 저는 조용히 더듬거리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계속 그날을 기억해 보려고 애쓰는데 머릿속이 텅 비었어. 제발 다시 한번 말해줄래?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혹시라도 어떤 작은 단서가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 저는 당황한 간청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안은 겨울 호수처럼 차갑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고 안락의자 팔걸이에 앉았습니다. 얼굴에는 동정하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너무 애쓰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그건 정상이라고 하셨어요. 엄마는 그냥 위층 난간 옆에서 계셨어요. 저는 아래층 부엌에서 차 마시자고 엄마를 부르려던 참이었고요. 엄마가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좀 이상하게 어디 아프신 것처럼요. 제가 계단 쪽으로 가는데 엄마가 이미 비틀거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계셨어요. 모든 게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소리 지를 틈도 없었다니까요. 그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를 더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 제가 이상하게 불렀다는 디테일까지 추가했습니다. 천재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거짓말 속에 한 조각의 진실을 엮어 넣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위층에 있었고 그녀는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두 지점 사이에는 그녀의 밀침이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제 안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분석적인 흥미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직 기록 연구원이었습니다. 사실을 다루고 문서를 대조하고 불일치점을 찾아내는 데 익숙했습니다. 이제 저의 기록 보관소는 그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말, 그녀의 몸짓, 그녀의 시선. 네가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저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그녀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덮었습니다. 뭐려 엄마, 당연히 제가 곁에 있어야죠. 그럼 누가 있겠어요? 저녁에 그녀가 저를 침실까지 부축해주고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을 때 그녀는 잘 자라며 제 뺨에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는 비싼 샴푸 냄새가 났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제 피부에 닿는 순간 움찔하지 않기 위해 제 모든 의지력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마치 뱀이 저를 건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푹 쉬세요. 잘 자라, 딸아. 저는 눈을 감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없었으면 난 어쩔 뻔했니?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꼼짝 않고 누워 복도를 따라 멀어지는 그녀의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였습니다. 그리고 제 연기의 질에 제 집뿐만 아니라 제 목숨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누워서 그녀의 모든 디테일, 모든 말, 모든 손길을 머릿속으로 되감았습니다. 머릿속의 안개는 거쳤고 그 자리를 절대적이고 무자비한 명료함이 대신했습니다. 저는 더욱더 잘 잊어버리고 더욱더 산만하고 더욱더 무력해져야 했습니다. 그녀의 경계심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이 거의 성공했으며 이제 서류에 서명하게 하는 마지막 가장 간단한 단계만 남았다고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펜과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저는 저의 대답을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잊지 못할 대답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슴 속에 차가운 덩어리로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옆에는 다른 무언가가 자리 잡았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한 것. 결의. 저는 추락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구원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아침은 부엌에서 들려오는 그녀의 발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주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누워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전이라면 이 소리들 속에서 보살핌을 느꼈을 겁니다. 주전자를 올리는 소리, 컵을 꺼내는 소리, 이제 저는 다른 것을 들었습니다. 초조함. 저는 그녀가 이 가면극이 언제 끝날지, 언제 늙고 망가진 엄마가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고, 그녀가 이미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집에서 걸리적거리지 않게 될지를 기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연극은 아침 식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포크 사용법을 잊어버린 척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옆으로 잡았습니다. 지연이는 무겁고 과장된 한숨을 쉬며 제 손에서 포크를 빼앗아 제대로 쥐어주었습니다. 이렇게요,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다 기억날 거예요. 걱정만 하지 마세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오믈렛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얼음 같은 침묵 속에서 메모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항목. 성공. 그녀는 믿는다. 저의 무력함에 대한 확신은 그녀의 입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제 뇌가 채로 변해서 그녀의 모든 말이 흔적도 없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연이어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낮에 제가 그녀의 강권에 따라 거실 안락의자에서 잠든 척 쉬고 있을 때 걸려왔습니다. 저는 속눈썹 사이로 그녀를 엿보며 눈을 살짝 떴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고 조용한 목소리와 저의 선잠이 충분한 위장이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네, 박 부장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수화기에 대고 상냥하게 속삭였습니다. 김지연입니다. 연희동 주택건으로요. 네, 맞습니다. 상태는 최상이에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살려고 지은 집이라서요. 2층 벽돌집이고 대지는 60평 정도 됩니다. 잘 가꿔져 있고요. 물론 매물 가치를 높이기 위해 약간의 인테리어는 필요하겠죠.
네, 서류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한데 이건 일주일, 길어야 2주일이면 해결될 문제예요. 소유주가 지금 이걸 처리할 상황이 아니라서요. 하지만 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일단 매수자를 찾아봐 주세요. 네, 동네 조용하고 시내까지 차 안 막히면 20분이면 가요. 좋습니다.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창가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는데 딸의 미소도 기쁨의 미소도 아니었습니다. 거의 대박을 터트린 사람의 탐욕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심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행동할 때까지의 초를 재며 차갑고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매물같이 우리 엄마의 파이 냄새가 나는 민준 씨와 결혼 1주년에 사서 아직도 창가에 놓여 있는 고무나무가 있는 마룻바닥에 긁힌 자국 하나하나가 추억인 이 집에 대해 얼마나 추하고 생명력 없는 단어인가. 여기서 어린 지연이가 세발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고 저기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는데 그녀는 평방미터를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인생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박 부장. 유용한 정보였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색깔 견본이 부채처럼 붙어 있는 것을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큰 식탁에 앉아 그것들을 카드놀이처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겨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찻잔 속에 숟가락을 천천히 저으며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이 색깔 좀 봐요. 예쁘죠? 그녀는 저를 보지 않고 마치 벽에 대고 말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녀는 꽃무늬 벽지에 차갑고 개성 없는 회색빛, 베이지색 견본을 갖다 댔습니다. 북유럽풍 그레이래요. 요즘 아주 유행이고 마음을 안정시켜준대요. 엄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안정이에요. 이 꽃무늬는 유행 지난 지 오래고 눈만 피곤하게 하잖아요. 그녀는 마치 제가 사람이 아니라 낡은 소파처럼 천을 갉거나 그냥 쓰레기장에 버려야 할 개조가 필요한 인테리어의 일부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저는 그 북유럽풍 그레이를 보며 민준 씨와 함께 이 벽지를 붙이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웃고 풀에 더러워지고 무늬가 어디에 더 잘 맞는지 다퉜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행복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것을 칠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차가운 무표정한 페인트로 덮어버리려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어떤 것도 상기시키지 않도록 집이 그저 상품이 되도록 예쁘네. 저는 찻잔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 차분해 보여. 저의 동의는 그녀를 완전히 만족시켰습니다. 그녀는 제 의견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정신 나간 어머니와 상의하는 척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은 날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위층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할 때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워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그들의 소곤거리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여기 말이야. 이 벽을 허물면 엄청 큰 주방 겸 거실이 될 거야. 그리고 2층에 있는 엄마 서재는 드레스룸으로 만들 거야. 그게 뭐 필요 있어? 먼지 쌓이는 책들만 가득한데 저는 그들이 아직 제 것인 집을 돌아다니며 제 인생을 조각내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팔지 결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유령이 되었고 여전히 물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목소리도 의지도 없는 성가신 방해물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남자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돈이 필요했던 바로 그 사업을 하는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방들을 보여주며 벽을 따라 휴대폰을 움직였습니다. 이것 봐, 얼마나 넓어. 여기 베란다도 있어. 단열 공사하면 겨울 정원으로 쓸 수 있겠다. 그녀는 카메라를 거실로 돌렸습니다. 저는 담요에 쌓여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 휴대폰 화면에 저는 아마 흐릿하고 창백한 얼룩처럼 보였을 겁니다. 저건
또 뭐야?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는 톤 하나 바꾸지 않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저거? 낡은 가구야. 내다 버려야지.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의 얼음은 완전히 굳어 강철로 변했습니다. 가구, 내다 버려야 할. 낡은 가구. 그녀는 단순히 제 집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지우고 제 존재 자체를 무효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어머니로,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건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움찔하며 휴대폰에 무언가 중얼거리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잠깐 졸았어. 저는 차분하고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 꿈을 꿨네. 대문 좀 고쳐야겠다고 하시더라. 삐걱거린다고. 저는 대문에 대해 단순한 집안일에 대해 말했지만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짜증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갑작스러운 말, 저의 의미 있는 행동이 그녀를 놀라게 했고 제가 단지 식물인간일 뿐인 그녀의 잘 짜인 세상의 그림을 깨뜨렸습니다. 그녀는 실수했습니다. 그녀는 제 정신이 망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제 정신은 결코 이렇게 날카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 모든 몸짓, 모든 경멸적인 시선. 저는 이 모든 것을 제 내부의 파일함에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굴욕을 기록하는 기록 연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곧 이 모든 서류에 대한 청구서가 발부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저의 가장 큰 동맹이었고, 그녀가 오만함 속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고통스러울 것이었습니다. 마치 저처럼 말입니다. 단지 이번에는 제가 아래에 서서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저는 위층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대문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저를 잠시 당황하게 했던 제 지적은 노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밤에 제 방문을 더 단단히 닫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저의 광기가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용한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듣고 기다렸습니다. 결말은 지연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집 안이 아닌 밖에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에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부엌 식탁에 앉아 거의 완전히 무심한 척하며 우유에 빵을 부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말은 제 귀에 밝혔습니다. 물리치료사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왜요? 제가 간병은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도움을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자에게 불필요한 걱정거리일 뿐이라는 거죠. 네, 규정상 그렇다는 건 알겠습니다. 좋아요. 언젠데요? 내일 오전 11시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너무 세게 내려놓아서 탁자 위에서 튀어올랐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어두워졌습니다. 집에 낯선 사람이 들어온다니 증인이자 감시자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가 상황의 유일한 주인이자 제 상태에 대한 유일한 정보원인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있잖아요, 엄마. 그녀는 간신히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엄마랑 체조를 하실 거래요. 늙은 엄마를 아주 귀찮게 하네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저는 빵을 만지작거리며 그저 당황한 듯 눈만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게임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가 제 편일지 그녀 편일지는 몰랐지만 어떤 변화든 이 정체된 숨막히는 늪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11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는 극도로 상냥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열러 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매우 차분하고 주의 깊은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희 어머님. 그는 옆에서 통역사이자 조언자 역할을 할 준비를 하고 서 있는 지연이가 아닌 제게 직접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최진우라고 합니다. 어머님의 물리치료사입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낮잡아 보는 기색 없이 차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가구가 아닌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저는 배신감에 목이 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넘어지신 후에 몸이 아주 약해지셨어요. 지연이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며 즉시 말을 가로챘습니다. 쉽게 피곤해하시니 너무 무리하게 하지는 말아주세요. 진우 씨는 그녀에게 차분한 시선을 보내고 고개를 끄덕인 뒤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페이스에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선희 어머님,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하실 수 있는 만큼만 대답해 주세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그는 통증, 어지럼증,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제게 한 모든 질문에 지연이가 먼저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등이 아프신가요? 네, 등이 아주 아프세요. 거의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머리가 어지러우신가요? 물론이죠, 항상요. 심지어 진우 씨는 그녀의 말을 셔터내리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질문을 반복하며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선희 어머님?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가요? 저는 제 역할에 맞게 단답형으로 혼란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떻게 관찰하는지 보았습니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지연이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너무 가까이 서 있는 모습, 거의 무의식적으로 제 어깨에 손을 얹어 제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에 제가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제 근육의 긴장, 제가 미처 숨기지 못한 눈 속에 찰나의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치료 시간은 제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일주일에 3번 왔습니다. 그는 제게 다시 제 몸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간단한 운동을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고 그의 강하고 믿음직한 손을 잡고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연이는 항상 감옥의 간수처럼 어딘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가져오고 베개를 건네주었지만 그녀의 존재는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진우 씨는 그녀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치료 중에 지연이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복도로 나가 어떤 배달 문제로 짜증스럽게 통화했습니다. 저와 진우 씨는 방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서서 균형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좋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의자를 놓아보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잡아드릴게요.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서워요. 넘어질 것 같아요. 안 넘어지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십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서 손가락을 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1초, 2초, 5초. 다리는 떨렸지만 저는 혼자 서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낮잡아 보는 미소가 아니라 격려하는 미소였습니다. 보세요. 다 되잖아요. 어머님의 균형 감각은 따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따님은 어머님의 회복 속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의 말에는 직접적인 비난은 없었지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거의 속삭이듯 말했지만 제게 그 말은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보고 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있다. 그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그녀의 무지를 보고 있다. 그는 제가 그토록 철저히 숨기고 있는 저의 힘을 보고 있다. 그 순간 지연이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나요? 너무 피곤하진 않으시고요? 그녀는 평소에 느끼하고 다정한 톤으로 물었습니다. 박선희 어머님께서 큰 진전을 보이고 계십니다. 진호 씨가 저를 다시 의자에 앉히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조심해야 한다는 둥 제잘거리며 그를 문까지 배웅하러 갔습니다. 저는 우리의 짧은 대화에 멍해져서 앉아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문적인 지지였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 진우 씨가 떠나려 할 때 그는 마치 무언가를 잊은 것처럼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는 현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 의자 옆에 작은 탁자로 다가가 자신의 수첩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는 빠르고 거의 눈에 띄지 않게 광택나는 표면 위에 작은 흰색 종이 명함을 놓았습니다. 그는 단 1초 동안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지하고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전화 주세요. 그는 그의 말이 오직 저만을 위한 것인 양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든요.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명함을 쳐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이름과 개인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업무용이 아닌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고독의 심연 위에 놓인 달이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던 우물 안으로 던져진 밧줄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재빨리 옆에 있던 책으로 명함을 덮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그녀에게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동맹이 생겼고 저의 연극은 다음 결정적인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내내 저는 마치 옷 속에 귀하고 깨지기 쉬운 물건을 숨긴 것처럼 느꼈습니다. 명함이 놓인 책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이는 분주하게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 계획에 대해 무언가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말은 제게 그저 배경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약하고 혼란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제 생각은 오직 한 가지, 어떻게 전화를 걸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정적에 잠기고 지연이 방문 너머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일정하게 들려왔을 때 저는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삐걱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약했지만 결의가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서랍장에서 낡은 버튼식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이가 쓸모없는 고물이라고 생각해서 빼앗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잘 움직이지 않았지만 저는 명함에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는 두 번째 신호음이 울린 후 받았습니다. 최진우입니다. 여보세요. 최진우 선생님.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수화기 저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박선희 어머님. 그의 목소리가 낮고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리고 저는 속삭이며 횡설수설하며 누가 들을까봐 두려워하며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추락이 아니라 밀침에 대해, 분노로 일그러진 딸의 얼굴에 대해, 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에 대해, 북유럽풍 그레이와 낡은 가구에 대해 저는 오랫동안 품고 있던 모든 진실을 쏟아냈고 말을 할수록 가슴에 얹힌 무거운 돌을 내려놓는 것처럼 숨쉬기가 편해졌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웅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쳤을 때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믿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호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끔찍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애는 제가 집에 대한 증여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원해요. 매일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나 더 연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사무적이 되었습니다. 절대로요. 우리는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머님의 말씀만으로는 그녀의 말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있으신가요? 오래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었던 분이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네, 민준 씨의 친구인 이영철 변호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우리의 소소한 일들을 모두 처리해 주셨습니다. 몇 년 동안 뵙지 못했습니다. 있긴 한데 전화를 걸 수가 없어요. 지연이가 제 모든 통화를 감시해요. 통화 내역에서 볼 거예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진우 씨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다음 치료 때 제가 휴대폰을 하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걸로요. 아무도 추적할 수 없을 겁니다. 변호사님께 전화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치료를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목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히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강해지셔야 합니다. 필요한 순간에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굳건히 서실 수 있도록요. 해내실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그 네라는 대답이 자신있게 들렸습니다. 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다음 치료 시간은 비밀 작전과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평소처럼 옆에서 맴돌았지만 진우 씨는 능숙하게 행동했습니다. 저에게 스트레칭 운동을 보여주면서 그는 소파의 쿠션 밑으로 작고 납작한 물건, 휴대폰을 눈에 띄지 않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혈압을 재면서 그는 또한 눈에 띄지 않게 4번 접은 종이 조각, 즉 그가 직접 찾은 변호사의 번호와 설명서를 제게 건넸습니다. 그날부터 제 삶은 이중의 바닥을 갖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딸과 물리치료사의 감시 아래 방 안에서 겨우 몇 걸음 떼는 약하고 건망증 있는 늙은이였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제 방에 갇혀 이영철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트라우마의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록 보관소에서 일하던 습관대로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대화, 리모델링 계획, 증여 계약서 서명 요구. 제 이야기는 병든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선희 씨. 그가 제 긴 이야기를 들은 후 소화기에 대고 내뱉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지연이가 내가 손수 하나 키웠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버는 겁니다. 저는 진우 씨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제게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영철 변호사님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차갑고 법적으로 완벽한 계획. 그가 먼저 공격을 가할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저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지연이는 기분 좋게 식탁에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으로 와줄 공증인도 찾아 놓았습니다. 그녀는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연입니다.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폈고 어깨가 굳어졌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아니요, 어머님은 어떤 요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겁니다. 어머님의 전 재산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세요.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요. 제가 딸이고 제가 후견인이에요.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얼굴은 환하고 겁에 질린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독립적인 전문가에게 인지 능력 정밀 검사를 받는다니요? 누가 당신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죠? 저는 반대합니다. 그녀는 몇 초 더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도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딸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코앞에서 승리를 빼앗긴 도박꾼의 시선이었습니다. 누구 전화였니? 저는 가장 순진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딸아?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쳐다보며 제 눈에서 무언가를 읽어내려 했지만 거기에는 제가 그토록 공들여 가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그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실수래요. 그냥 어떤 행정착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상속을 향한 쉬운 산책이 전쟁으로 변하고 있다는 차갑고 끈적끈적한 두려움. 그녀는 망가진 인형을 상대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형 뒤에는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규칙을 알고 방어를 구축할 줄 아는 누군가가 집으로 가는, 돈으로 가는, 새로운 삶으로 가는 그녀의 쉬운 길은 갑자기 법적, 의학적이라는 두 개의 차단기로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들어 올리려면 그녀는 정면으로 돌파해야만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다시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고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꼬박 이틀을 기다렸습니다. 그 이틀은 제가 돌아온 이후 가장 조용하고 가장 긴장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저와 대화하지 않고 그저 기계적으로 간병인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약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먹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우리 안의 짐승처럼 집안을 서성거렸고 때때로 저에게 빠르고 평가하는 듯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녀는 공격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그녀의 순종적이고 의지 없는 꼭두각시의 줄을 당기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2배의 열정으로 계속했습니다. 저는 더욱 산만해졌고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차를 쏟고 오랫동안 한 곳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우연이었고 시스템의 오류였으며 저의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었다고 그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공황 상태는 제게 필요했지만 섣부른 폭로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습니다. 결전의 순간은 사흘째 되던 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노크도 없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마당의 늙은 사과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딸의 가면은 벗겨졌습니다. 제 앞에는 제가 계단 꼭대기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돌처럼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전의 느끼한 달콤함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저는 천천히 그녀에게 고개를 돌리며 얼굴에 겁에 질린 당혹감을 연기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니, 지연아? 난 아무하고도 통화 안 했어. 너하고 그리고 오시는 의사 선생님, 진우 씨하고만 했지. 시침이 떼지 마세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의자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 왔어요. 변호사. 엄마가 전 재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무슨 신경과 의사를 요구했다고요.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았죠? 그녀는 제 위로 몸을 숙였고 저는 그녀의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용광로의 열기처럼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쨍한 계산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다음 수를 둘 순간이었습니다. 모르겠어, 딸아. 저는 목소리가 떨리도록 애쓰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겁먹은 아이처럼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남자한테 전화가 왔었어.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 딱딱한 말투로 빠르게 말하더라고. 머리 다친 후에는 다 거치는 절차라고. 중요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내가 모든 걸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 저는 거짓과 섞인 진실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로부터의 전화는 제가 시작했지만 저는 마치 제가 관료주의 기계의 수동적인 대상이었던 것처럼 상황을 꾸몄습니다. 저는 그녀가 잠시 망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버전은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터무니없는 규칙을 가진 공공기관이 그녀의 완벽하게 계획된 계획에 끼어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저에게서 신문하는 듯한 시선을 떼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저의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저는 가짜 당혹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말 안 했어. 이상한 질문들을 하더라고. 기억을 확인한다면서 그날에 대해 구체적인 걸 기억하냐고 물었어. 저는 마치 사라져가는 생각을 붙잡으려는 듯 잠시 멈췄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네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는지 같은 거. 저는 그녀를 쳐다보았고 제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참 이상해. 저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조용하고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뒤죽박죽인데 왠지 자꾸 네가 그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그거 있잖아. 네가 제일 좋아하는 캐시미어 스웨터. 손목에 작은 은팔찌를 하고 있었지. 저는 말을 멈추고 마치 불쾌한 감각을 기억해내려는 듯 천천히 손가락으로 제 팔뚝을 쓸었습니다. 긁힌 자국을 가볍게 흉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움직임이었지만 폭탄이 터진 것과 같은 효과를 냈습니다. 지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창백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녀의 얼굴은 회색의 생명 없는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뺨과 입술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여전히 팔뚝을 만지고 있는 제 손가락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다툼 중에 제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녀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꽉, 그리고 그녀의 은팔찌 잠금 장치가 제 피부를 긁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 모든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디테일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절대적이고 귀가 먹먹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관자놀이에서 피가 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고 제 시선에는 더 이상 당혹감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차갑고 차분한 사실의 확인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고 경련적인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전까지 분노로 가득 찼던 그녀의 눈은 이제 동물적인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폭로의 공포,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 다 기억하는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언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를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저의 침묵은 어떤 비명보다도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난 모든 것을 기억해. 내 분노를 기억해. 내 거짓말을 기억해. 내 등에 닿았던 내 손을 기억해. 그녀는 마치 불을 본 것처럼 저에게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치
저의 알미 전염성이 있고 위험한 것처럼. 그녀가 똑똑하고 계산적인 포식자이고 제가 무력한 희생자인 그녀가 공들여 만든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패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했던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진짜 저를 상대로 게임을 했고 그녀는 졌습니다. 그녀의 공황은 거의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안절부절못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상황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유일한 증인 앞에서 현행범으로 잡힌 범죄자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의사들은 기억 상실이라고 했어. 그녀는 제게가 아니라 벽과 공기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넌 기억할 수 없어. 저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의사들이 틀렸나 보지? 제 목소리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저는 제 진짜 목소리, 이 집 주인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이란 이상한 거야, 딸아. 때로는 가장 곤란한 순간에 돌아오기도 하거든. 그녀는 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에서는 공포가 불신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의 평온함은 제가 소리치거나 우는 것보다 그녀를 더 두렵게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단순히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 동안 알고 지켜보고 기다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눈 속의 공황은 차갑고 절망적인 결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기회의 창이 어구시틸름 데스검 닫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설득과 조작을 할 시간이 없었고 오직 거친 힘만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목소리가 거칠고 낯설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제 퇴로를 차단하려는 듯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네가 다 기억한다니 이것도 이해하겠지. 내일 사람이 올 거야. 넌 서류에 서명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무슨 서류? 지연아? 저는 시선을 떼지 않고 마찬가지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상관없어.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진작에 서명했어야 할 서류야. 넌 나한테 모든 걸 빚졌어. 그녀는 문을 쾅 닫고 방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녀가 집안을 서성거리는 소리, 부엌에서 무언가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녀는 쟁반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사무적인 평온함의 가면이 씌어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저는 끓어오르는 공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보험회사에서 사람이 올 거예요. 그녀는 쟁반을 탁자 위에 놓으며 선언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상해 사건 관련해서 형식적인 서류 몇 장에 서명해야 해요. 그래야 사건이 종결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은 조잡하고 어설펐습니다. 보험회사가 일상적인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공증인을 집으로 부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를 완전한 바보로 취급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녀는 저에 대한 그녀의 두려움이 제 기억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내 변호사 없이는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을 거야.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너한테는 변호사 없어. 그녀가 씩씩거렸습니다. 너한테는 나, 내 딸, 내 후견인밖에 없어. 그리고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될 거야. 그녀는 손도 대지 않은 아침 식사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몇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매트리스 밑에 숨겨둔 휴대폰을 꺼내 두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나는 진우 씨에게, 다른 하나는 이영철 변호사님께. 계획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무대 위의 배우들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정호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이미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서류 가방을 든 키가 작고 부산스러운 남자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공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공기 중에 짙게 깔린 긴장감을 느끼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지연이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넘어지신 후에 정신이 좀 온전치 않으신데 제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 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연이는 움찔했습니다. 누구지? 기다리는 사람 없는데 내 물리치료사일 거야. 저는 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치료 시간이거든. 지연이의 얼굴이 어두워졌지만 진우 씨를 거절할 명분은 없었습니다. 의심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문을 열러갔습니다. 진우 씨는 언제나처럼 차분하고 침착하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증인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지연이에게 고개를 끄덕인 후 제게 다가왔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박선희 어머님, 치료 준비되셨나요? 준비됐어요, 최진우 선생님.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여기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아서요. 지연이는 상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남성이자 공식적인 의료 종사자인 진우 씨의 존재는 그녀가 무력한 늙은이를 압박할 수 있었던 시나리오를 망가뜨렸습니다. 5분이면 끝나요. 그녀가 잘라 말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예요. 그녀는 서류철에서 종이 몇 장을 꺼내 제 앞에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증여 계약서. 저는 그 양식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쪽으로 펜을 밀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서명만 하세요. 엄마, 이 칸에. 그녀의 목소리는 초조함과 간신히 숨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분명히 불편해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진우 씨는 제 의자 약간 뒤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간단한 접촉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은 승리감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저의 두려움과 그녀에게 복종하는 습관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오랫동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환희가 사라지고 불안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긴장된 것일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치며 조금의 떨림도 없이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럴 생각 없는데. 저는 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숨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탁자 및 선반에서 제 서류철, 전날 밤 준비해둔 얇고 깔끔한 회색 판지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기록 연구원으로서의 일은 제게 질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여 계약서 위에 놓고 깜짝 놀란 공증인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이미 그에게 말을 걸며 말했습니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제 고소장입니다. 여기에는 제 딸 김지연이 올해 8월 14일 이 집의 위층 계단참에서 중상해 혹은 사망을 목적으로 고의로 제 등을 밀었다는 사실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저의 모든 말은 물에 돌이 떨어지듯 정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연이의 얼굴은 하얀 공포의 가면으로 변했습니다. 제 친구이자 의료 자문이신 최진우 선생님.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저를 지켜봐온 진우 씨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증인으로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는 제가 온전한 정신과 확고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의 선물은 배달되었습니다. 지연이의 세상은 비명과 함께 시끄럽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카드집처럼 소리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서류철을, 저를, 그리고 진우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입은 소리 없는 비명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공증인은 창백했지만 전문적인 평정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훑어보았고
그의 눈썹이 이마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지연이에게 시선을 들었습니다. 김지연 씨. 그의 건조하고 공식적인 어조는 어떤 비난보다도 더 무서웠습니다. 여기에 기술된 내용이 형사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라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직무상 그는 말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절망적인 모험은 외부인들 앞에서 가장 어구시틸름하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집을 얻고 싶었지만 형사사건의 가능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낌과 신음 사이에 이상하고 억눌린 소리를 냈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게임은 끝났고 제가 이겼습니다. 공증인은 천천히 어떤 혐오스러운 조심스러움으로 자신의 서류철을 그리고 서류 가방을 닫았습니다. 자물쇠가 철컥하는 소리가 어구슈틸너의 디시네 속에서 총성처럼 울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재킷을 바로잡고 돌처럼 굳은 지연이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게 말했습니다. 박선희 어머님, 제 명함을 남겨두겠습니다. 어머님의 변호사님께서 곧 저에게 연락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는 진우 씨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더러워질까 봐 두려운 듯 지연이를 넓게 돌아서 갔습니다. 그녀는 카펫에 한 점을 응시하며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냥 끝났습니다. 그녀의 모든 들끓는 에너지, 모든 탐욕스러운 목표 지향성은 고갈되었고 텅 비고 망가진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고 오직 공허함과 어쩌면 한 방울의 예도우매니에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도 집에 딸린 부속물도 낡은 가구도 아닌 그녀가 감당할 수 없었던 별개의 낯선 사람으로 말없이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그녀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처럼 불안정하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녀는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을 쳐다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 기억했던 그 파란색 스웨터를 저는 어떤 통쾌함도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직 조용하고 씁쓸한 슬픔만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본질적으로 결코 없었던 딸에 대한 슬픔. 문턱에서 그녀는 잠시 돌아섰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가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녀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정적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긴장과 기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는 치유되고 평온해졌습니다. 일요일마다 제가 굽는 사과 파이와 갓 내린 베르가모차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이가 저와 제 집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의 서류는 서랍장에 놓여 있었지만 저는 거의 그것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형식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진짜 벽은 법률 용어로 지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배신으로 지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계단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광택나는 참나무 계단을 보는 것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각각의 계단은 제 공포의 말없는 증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분해하고 불태우고 새로 짓고 싶었지만 나중에 그것이 도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짙고 부드럽고 따뜻한 크림색의 카펫 러너를 주문했습니다. 인부들이 그것을 깔았을 때 계단은 변모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제 집의 심장에 있는 위협적인 해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원래의 모습, 즉 위로 올라가는 길, 제 침실로, 제 평온으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부드럽고 탄력 있는 융단 위를 천천히 밟으며 올라갔습니다. 저는 맨 위 계단참, 바로 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어떤 얼음장 같은 공포도, 등 뒤에서 밀리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기억은 남았지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저 제 과거의 사실, 기록 보관소의 자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오늘 저는 진우 씨를 손님으로 맞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제 물리치료사가 아니라 제 친구입니다. 제게 남은 유일하고 진정으로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러 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끗한 창문을 통해 햇살이 들어와 도자기 찻잔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사는 육촌 동생과 영상 통화를 배우려다 그녀 얼굴 대신 화면에 제 귀가 나온 이야기를 하자 그는 전염성 있게 웃었고 저도 참지 못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이 살아있고 진실한 웃음은 이 집이 오랫동안 들었던 최고의 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박선희 어머님. 우리가 조금 진정되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님이 어떠셨는지 기억하는데 지금의 어머님을 보면 눈빛까지 달라지셨어요. 그냥 두려워하는 걸 그만뒀을 뿐이에요. 진우 씨. 제가 차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연기하는 것도 그만뒀고요. 그게 생각보다 힘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주 강한 분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강하지 않아요. 그냥 참을성이 많을 뿐이에요. 평생을 기록 보관소에서 일했거든요. 진실이 항상 표면에 있지 않다는 것에 익숙해졌죠. 때로는 먼지와 거짓의 층을 걷어내며 오랫동안 파헤쳐야 해요. 제 인생도 그렇게 되었네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빈 찻잔을 보며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집에서 평화를 찾기 위해 얼마나 이상한 길을 걸어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제 기억은 그날 계단 옆에서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해방시켰습니다. 하지만 해방은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해낸 그 순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저의 거짓된 기억 상실은 저의 방패, 저의 무기, 그리고 저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은 척함으로써 저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미래를 평온하고 안전하며 단순한 인간적인 따뜻함과 진실한 웃음이 있는 미래를 집이 싸워서 얻어야 할 전리품이 아니라 조용한 항구인 미래를 저의 항구를 저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마당의 늙은 사과나무는 겨울을 준비하며 거의 모든 잎을 떨궜습니다. 하지만 저는 봄이 오면 그것이 다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저처럼 저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앞에는 오직 조용하고 밝은 저 자신의 삶만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깊고 진솔한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자신을 아끼며 진정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